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2024년 가격 예측을 라울 팔과 팀 드레이퍼에게 사회자가 던졌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좀 최근에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코인뷰로에서 지난 12월 19일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사회자 제시카가 묻죠. 두 분 그 투자 전략에 있어서 집중 투자가 있고 분산 투자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먼저 라울에게 물어봅니다. 라울이 답을 하죠. 저는 매크로 투자자다. 무슨 말이냐면 집중적으로 배팅을 한다. 사실상 기회가 왔을 때 올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VC,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처럼 남의 돈으로 빌려서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기가 투자를 언제 하냐? 거시적인 이 경제 환경이 매우 확실히 좋아질 때, 이제 그럴 것으로 본인이 확신이 들 때, 두 번째,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이 매우 매우 높을 때,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본인은 올인한다. 실제로 라울 팔은 작년 11월, 12월 이미 올인을 했습니다. 갖고 있는 현금, 이더리움, 솔라나에 이미 다 사실 퍼부었죠. 벌써 엄청나게 큰 그 수익을 솔라나로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인은 집중 투자,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예전에 샀다고는 하지만 그게 별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초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거 듣다가요, 팀 드레이퍼가 이 물을 마시는데, 야, 물을 통이 생각보다 크죠? 이거 보면서 조금, 네, 저도 좀 방송 중에 이래서 되나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라울은 저는 오랫동안 거의 100% 크립토에 올인하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필수적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면 코인에 올인했다는 얘기죠. 자, 1년 전부터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비트코인 아주 조금 있고, 나머지 코인들 조금씩 가지고 있죠. 저도 이제 과거에 이것저것 NFT도 엄청 비싼 거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가장 확실한 그 코인들에만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걸 듣더니 팀 드래퍼가 되게 재밌다는 표정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제시카가 그 다음은 팀에게 묻죠. 자, 우리는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VC들이 소위 약간 비윤리적이고 좀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는,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파운더 캐피탈리스트라고 불리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파운더는 이제 창업자와 함께하는 창업 투자자, 이 정도 되겠죠. 자, 우리는 매우 매우 다양한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이게 시드 라운드, 씨앗 단계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나무로 잘 자라지만 어떤 것들 사실 대부분 많이 좀 죽겠죠. 그러니까 나무로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프로젝트도 많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저 역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매우 집중형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 중에 성공을 했던 코인베이스다, 트위터다, 바이두다, 예전에 스카이프다, 이랬던 스페이스X 마찬가지죠. 그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지만 다 성공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 기업이 잘 될 거라는 것을 100% 확신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대답하죠.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자, 라울이 이제 사회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둘 다 게스트인데, 라울이 팀 주래퍼에게 묻습니다. 씨앗 단계에서 나무가 되는데 보통 기업, 이거 몇 년 정도 걸리냐? 팀이 답을 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의 가격에 우리는 보통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이제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할 때, 아니면 언제 내가 이 시장을 떠나야 될지 생각할 때 보통은 이 시가총액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초기 스타트업의 시가총액이 100밀리언, 우리 돈 1,300억 정도에 다다르는데 약 4년 정도 걸리더라.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되는 데는 7년이 걸리고요. 이제
10빌리언이면 우리 돈 13조죠. 엄청 큰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커 나가는 데는 15년이 걸린다. 이런 억만장자 VC도요. 한 회사에 투자해놓고 지금 10년을 넘게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오히려 코인 투자는 뭐 대략 4년 주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10년 아무리 뭐 수십 배라고 해도 한 15년, 20년 기다리라고 하면 조금 맥이 빠질 수 있는데 뭐 코인은 한 4년 주기로 대신에 급등락 폭이 훨씬 크다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자, 팀이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일부 성공한 그 스타트업의 성공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나눌지 여부, 뭐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라울이 또 끼어듭니다. 자, 이번 사이클에서 크립토 기업 엑싯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현재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그 코인 관련 기업은 코인베이스일 것 같은데요. 팀이 답을 하죠. 코인베이스는 거의 뭐 초기에 그 씨앗 단계에서 투자를 팀 드래퍼가 해놨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진다는 얘기는 이번에 굳이 뭐 이렇게 매도하고 이번 상승장에 뭐 빠져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제 뉘앙스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서클, 그 USDC 발행사죠. 서클과 윙클보스 쌍둥이들도 그 향후 IPO, 그러니까 이제 기업 공개를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리플도 IPO 하겠다고 이제 소송이 사실 끝나야 하겠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요, 엑싯입니다. 엑싯은 이 시장을 말 그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어떤 주요한 그 엑싯하는 방법 중 하나가 IPO입니다. 소위 기업 공개 상장을 하는 건데요. 물론 뭐 스타트업 그 창업자가 뭐 IPO 했다고 뭐 주식을 다 던지고 나가버리진 않지만 그때 생각보다 이제 급등이 왔을 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주식을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에 파는 경우가 많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많이 키워서 인정을 받으니까 사실 기업 공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로 수년간 창업자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을 한 다음에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시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은요, 뭐 자녀에게 뭐 상속을 하고 증여를 하고 뭐 대를 이어서 약간 가업의 형태도 있잖아요. 뭐 재벌 뭐 예를 들면 그 삼성, LG, 뭐 SK 뭐 자녀들에게 막 승계되고 이게 막 드라마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과 같은 어떤 그 엑싯에 대해서 우리는 좀 먹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윙클보스 트윈스 다 IPO를 생각 중에 있다. 자, 자본주의 꽃이 기업 공개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큰 부를 얻는 것. 저는 이게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제시카가 말을 이어가죠.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뭐 어차피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 구슬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팀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조금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제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 구슬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Meet the Drapers, 그러니까 그 VC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세일즈 피치를 하고 스타트업 창업자가 팀 드레이퍼 앞에서 우리에게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저는 누가 최종 우승을 할지 항상 맞췄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그 수정 구슬이 본인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농담 아닌 농담인데, 뭐, 얘들아 재밌지 하니까, 라울 팔은 웃는데, 글쎄요, 이 여자 사회자는 뭐, 그렇게 좀 표정이 애매합니다. 어찌됐건, 제시카가 다시 묻죠. 내년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예측을 좀 해주십시오. 더 많이 사용이 될까요? 뭐, 어디에서 누가 많이 쓰게 될까요? 라울부터 하시죠. 라울이 답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금전적인 거래, 뭐 무역 거래부터 해서요. 여전히 87%가 미국의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에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자국 통화 가치가 낮은 뭐 중남미의 국민들, 뭐 아르헨티나, 뭐 엘살바도르, 또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금 규제 등이 많이 있어서 달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울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코인을 사는 데 쓰는 도구 정도로 봤었는데 본인이 어떤 일을 계기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라울 팔의 그 친구, 지인이 싱가포르에서 뭐 트레이딩 쪽에 종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에게 스테이블 코인 뭐 누가 주로 어디서 이거 사용해? 라고 이제 라울이 물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업들이 많이 쓴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기업이 중국 기업과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 대금을 결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모두 엄격한 외환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스위프트 망이네 이런 걸 쓰면 송금 결제 정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 시간도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일화를 얘기합니다. 자, 라울이 저 개인적으로 이발소에 가서 뭐 헤어컷을 했다. 근데 이발사가 필리핀 사람이었다.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이제 그 돈을 벌면 뭐 달러가 됐건 유로가 됐건 뭐 우리나라 원화를 이제 자국 그 필리핀으로 송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더라. 이제 중남미나 동남아인들이 손쉽게 이 달러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생겼다. 자, 그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겠구나, 더 커지겠구나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에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빗장을 열고 있는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도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뭐 지금 중국, 인도 둘 다 인구가 13억, 14억입니다. 각각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인구 대국이 모두 자국의 화폐 규제가 굉장히 삼엄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마켓에 대한 접근 권한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인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올해 5월달 기사입니다. 코인 과세 뒤에 인도 거래소들이 생존의 갈림길이다. 뭐 우리나라도 한국에 뭐 5대 코인 거래소가 있듯이 인도에도 6대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무려 이 코인을요, 세금을 30 몇 프로를 이렇게 과세를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인도 자국 내에서의 코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작년 대비 코인 거래량이 무려 마이너스 97%에 달합니다. 사실상 뭐 거의 죽은 거죠. 뭐 30% 이상의 세금에 대부분 인도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을 했다. 뭐 제가 뭐 예전에 좀 그 말씀 한번 드렸던 와지르 X라고 하는 한때 이제 인도의 1위 거래소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하루에 거래 대금이 뭐 20억인가 30억밖에 안 됩니다. 뭐 말할 수 없이 정말 거래량이 뭐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와의 갈등도 있었고 부동산 조사 이런 것들이 규제 당국이요 막 압수수색하고 이러다 보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 세금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걸 한번 봤더니 모든 그 판매,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이건 뭐 30 몇 프로가 넘어갑니다. 이게 최고 수준의 세율이 코인 그 매도에 지금 부과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여와 상속, 뭐 NFT, 디파이로 이자 농사, 그리고 뭐 어디에서 이제 좀 무료로 받은 에어드롭까지도 30 몇 프로를 과세를 합니다. 자, 이러니 인도 거래소가 사실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11월 9일 기자인데요. 인도에서 암호화폐 이게 이제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뭐 싱크탱크 뭐 아니면 그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이거 너무하다. 조세 제도로 인해서 최대 500만 명의 코인 투자자가 해외로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정부 너희들도 이거 해서 뭐 5천억, 6천억 원의
세수를 창출을 못한 셈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세금을 완화시켜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 이전 중국에서도 채굴, 매매, 비트코인, 크립토 소유 자체를 다 금지했었잖아요. 자, 이때 코인이 없어졌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굴이요. 저기 미국의 텍사스로 가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자, 코인은 지금 없어질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자, 인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금지한 건 아니지만 세금을 30 몇 퍼센트 이런이 지금 다 이제 도망쳤다. 사실 큰 중남미의 대국이죠. 브라질에서는 코인에 대한 세금을 세율을 15%로 완화한 게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세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제가 볼 때는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인도 내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는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합니다. 올해 3월 달인데요.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이제 미국입니다. 여기에서 그 회계법인, 그러니까 그 회계 기준이, 코인을 이렇게 사고 팔았을 때 그 기준이 있는데 너무 unfair 했죠. 불공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을 사면 손실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익이 나면 이것을 회계 대차 대조표에 그 이익을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기업 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근데 가치 하락 자산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방식은 자산의 근본적인 경제성을 반영하지 않으며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반대하는 협회가 있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회계 처리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자, 왜 거부했을까요? 자, 올해 9월 달 기사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회계 기준이 통과됐다. 지금 뭐가 이렇게 좀 바뀐 겁니다. 자, 기업의 회계 보고서에 코인 손해와 이익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에서 코인을 사면 회계장부상에 최저가로만 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가. 그러니까 코인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했어도요. 손실만 반영을 하고요. 이익은 반영을 못합니다. 자, 주식회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출과 손익, 수익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만 반영이 됩니다. 누가 이거 들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25년도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자, 그때부터는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 자, 이거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25년, 왜 25년일까요? 자, FASB라고 하는 이제 그 회계기준 변경, 이게 12월 달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12월 정확히는 14일입니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회계기준 변경이 승인됐다. 자,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손해 난 것만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이익도 반영을 공정하게 시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정확히는 24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 자, 조기 도입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전에는 기업이 비트코인 매수한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만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 뒤에 이익이 아닌 손실을 기록해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도 무조건 손실로만 기록을 하면 누가 이걸 갖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지금 이 회계 기준을 변경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25년 이후에 이게 시행되게끔 해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회계 기준 변경이 지금 보시면 25년이라고 해놓고 조기 도입도 가능하다? 자, 이 문구들이 뜻하는 게 뭘까요? 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시기를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모든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됐다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기존의 회계 방식은 코인을 마음껏 사놨어도 손실만 반영을 했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CEO 있죠. 레이 달리오. 자, 이들은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도지코인도 들고 있죠. 개인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 회사 내에서 회사 자금으로 코인을 샀다? 근데 이제 회계 시즌이 되면 그때 손실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갖고 있고 싶겠습니까? 매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했죠. 그래서 판 겁니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 회계 기준 변경이 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 은행, 보험, 연금, 뭐 국부 각종 펀드들이 코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지금 오히려 이걸 장려할 수도 있는 거죠. 코인이 많이 오르니까요. 자, 이게 코인의 큰 상승을 뒷받침하는 어떤 변경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죠. 우연일까요? 아까 12월 14일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뭔가 하나가 또 발표됩니다. 2024년 세제 개편안인데요. 기업들이 일부 암호화폐 보유에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자, 이 경우에 기업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 가치는 회계연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며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면제된다. 기업에게 세금 면제는 이건 말도 못하게 큰 특혜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인을 대놓고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10년을 하건 20년 하건 보유세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저는 일본을 보면서요. 1985년 그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플라자 합의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일이 지금 현재판, 지금 2023년도에 또 한 번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USDC, 뭐 테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잖아요. 달러가 버젓이 유통이 되고 결제가 되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 미국의 달러를 일본 내에서 지금 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시장을 개방하고 세금까지 면제해 준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게 곧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혹시 하실까요? 근데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 지금 US DC, US 테더까지도 지금 이미 들어왔죠. 제가 또 하나의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이거 면제될 겁니다. 어,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금융 뭐 엘리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미 코인을 신규 돈벌이 수단이자 착취의 수단으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제가 왜 이걸 착취의 수단이라고 했냐? 자,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 버시는 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코인은 주변에 돈 버신 분 많이 있으십니까? 오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기 십상이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지나친 상승이 연출될 때, 자, 연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일시적인 탈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다운표한 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상승이 연출된다. 제가 영원히 떠나자, 뭐 전부 100% 팔고 도망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저는 탈출이 필요한 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팀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뭐 달러 수요가 있는 한 뭐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더 커질 거라 봅니다. 제스키아가 마지막으로 좀 뭐 예민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내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 좀 해주시면 됩니다. 하니까 이제 다 웃는데요. 자, 팀 드래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자, 보니까 그래요. 라울팔은 맥시가 아닙니다.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고 혁신은 알트코인 그 기술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견해죠. 자, 이것을 뭐 서로 뭐가 더 옳고 그르다, 내 코인이 최고고 당신 코인은 최악이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논쟁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옳고 그른 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격 예측 물어보니까 이제 뭐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라울이 먼저 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그 가격 예측 정말 안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해봤더니 그 어떤 장점도 없었다.
예측해놓은 가격과 시간표에서 단 1달러, 1,000원이라도 틀리면 온갖 비난을 내가 다 받아야만 하죠. 실제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년 비트코인 예상 가격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고 정말 끝냅니다. 이제 표정이 미안하다는 표정이죠. 뭐 나도 살아야지. 이제 팀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정말 좋은 대답이네요 라고 하지만 팀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전 2014년도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600달러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물어보길래 3년 내에 비트코인이 10,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2014년 3년 후니까 2017년이죠. 근데 정확히 3년 후에 비트코인이 10,000달러에 도달했지 뭡니까? 자,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막 웃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 사회자는 뭐가 웃기지 하는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캡처를 했고요. 자, 한 번 맞췄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미친 듯이 물어보더라. 다음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한 4,000달러 정도 했는데요. 자, 4년 이내에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입니다. 갈 거라고 했지만 지금 가격을 뭐 이렇게 3억 3천이라 했지만 그 타임라인을 이미 지금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틀렸다. 근데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 미국의 정부 관료들의 구식, 그러니까 올드 띵킹, 구식 생각과 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다. 이것을 두려움으로 인한 지연이다. fear delay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드레이퍼 본인의 목표 가격을 전혀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3억 3천만 원 목표가 생각보다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혀 물러서고 싶지 않다. 사실 뭐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 구슬과 미처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라울이 옆에서 아까 수정 구슬 4개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중 뭐 하나는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팀이 이렇게 얘기하죠. 비트코인 가격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측하려면 수정 구슬 4개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만장일치로 그 예측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뭐 개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라울 팔은 죽자고 웃는데요. 제시카라고 하는 사회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2024년이라고 하셨죠. 자, 저는 내년 3억 3천만 원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사실 저는 이 3억 원이라고 하는 거 넘어서는 순간 3억이 아니라 뭐 4억, 5억까지도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예측이죠. 근데 뭐 이 사람이 꼭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렇게 그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라울이 옆에서 뭐 상승장에서는 그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에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됐다. 자, 기업들은 코인을 축적하고 장기 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려되는 수준까지 이제 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되고 있죠. 미국의 국익과 월가의 이익에 부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ETF. 뭐 이제 승인의 목전에 있습니다. 또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요. 세금도 뭐 중국, 뭐 시장이 개방이 됐고요. 브라질, 뭐 인도, 러시아, 중동 할 것 없이 뭔가 그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는 그 측면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국제적인 법과 표준도 조금씩 이게 대부분 25년 실행을 목표로 지금 앞에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코인이요. 신규 자산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큰 가격 상승 나온다고 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 금융이라고 하는 그 기관들은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전통 금융, 뭐 월가 금융 기관들이요. 시세 차익, 우리처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이익을 얻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수료 장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번 딱 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는 돈 벌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가능한 한 큰 가격 변동을 줘서 사람들이 공포에 팔고 또 이제 환희에 사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할수록 월가는 돈을 법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요. 월가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이익을 보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뭐 ETF에 대해서 뭐 1월 8일, 9일,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뭐 1월 8일, 9일, 10일, 뭐 빠르면 지금 1월 5일에도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가격이 뭐 1월 초까지 너무 많이 오르면 ETF 연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5% 이하입니다. 제가 볼 때 뭐 거의 낮은 확률이지만 항상 그렇게 뒤통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SEC가 그 월가에 항상 로비를 받았던 걸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오히려 좀 가격이 1월 첫째 주까지 재미가 없다? 그냥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항상 좀 역발상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극도의 공포가 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자.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극도의 환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환희의 분할로 한 번씩 팔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파는 것도 이제 뭐 다 팔고 떠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그 탐욕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자, 코인은 근데 투자를 하실 때 아셔야 될 게 이미 아시겠지만 달나라로 정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동시에 마이너스 80%, 90%의 손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내가 이 코인을 왜 샀지? 그리고 지금 사게 되면 언제 팔아야 되지? 그리고 ETF라고 하는 거, 지금 세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 확신이 들면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고 또 그것을 조금씩 조정해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